분명 내가 피해자인데 왜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사과를 하고 있을까요? 내 기억은 틀렸고 내 감정은 예민하며 모든 게 나 때문인 것만 같은 기분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당신의 뇌 속에서 벌어진 8가지 심리 조작의 실체를 해부해 드립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이 패턴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뇌는 천연 마약이라 불리는 호르몬들을 쏟아냅니다. 핀란드 알토 대학교 연구팀은 이 시기를 열정 단계라고 불렀는데요. 한마디로 뇌가 핑크빛 안경을 쓴 채 흥분 상태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뇌가 진심 어린 사랑과 의도된 조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작된 관계에서도 우리 뇌는 사랑할 때와 똑같은 호르몬을 뿜어내며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2월, 그의 기록은 눈부시게 시작됩니다. 새로 만난 연인은 하루 종일 메시지를 보냈고 몇 주 만에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가 찾던 사람이야 라는 말과 함께 강렬한 칭찬이 쏟아졌죠. 이게 바로 애정폭탄입니다. 과도한 관심과 빠른 친밀감 형성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거예요.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데요. 한국뇌연구원 연구팀은 이것이 초콜릿을 먹거나 복권에 당첨됐을 때와 동일한 보상회로라고 밝혔습니다. 뇌는 이 사람을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3월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연인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매일 오던 연락이 뚝 끊기고 질문에는 짧은 답만 돌아왔죠. 그는 메모장에 반복해서 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며칠 뒤 다시 달콤한 메시지가 왔어요. 바빴어. 너 생각 많이 했어. 이게 브레드크럼, 빵 부스러기 주기입니다.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제대로 잊지도 않는 애매한 관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변동 비율 강화라고 부르는데요. 도박 기계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상이 불규칙하게 올 때 뇌는 훨씬 강한 중독성을 만들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줄 때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시기 그의 메모를 보면 혼란이 시작됩니다. 분명히 있었던 대화가 그런 말 한 적 없어로 지워지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너는 너무 예민해 라는 대답만 돌아왔거든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상대의 현실 감각을 흔드는 건데 반복되면 자기 기억보다 상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심리적 학대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정서적 고통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신체적 고통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동일하다고 해요. 뇌는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삼각관계 조작이 더해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네가 과민하다고 해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다수를 끌어오면 개인의 경험이 소수 의견으로 밀려나요. 갑자기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드는 거예요. 5월, 가족과의 갈등도 시작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려 했을 뿐인데 우리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이게 죄책감 조성입니다. 과거의 배려를 현재의 빚으로 바꾸는 거죠. 죄책감이 누적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관여합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게 신뢰하는 사람의 조언에 더 잘 따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2019년 연구에서는 옥시토신이 신뢰하는 개인에 대한 동조를 촉진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이미 유대감이 형성된 관계에서 죄책감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유예요. 7월, 중요한 갈등 후 누군가는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설명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게 침묵 치료입니다. 침묵은 휴식이 아니라 처벌이에요. 그는 그 침묵을 깨기 위해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온 건 짧은 답장 하나뿐이었죠. 그는 또 메모장에 썼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과했나? 감각 차단을 연구한 실험을 보면 무양실에서 몇 분만 지나도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어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설명 없는 무시는 뇌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2025년 발표된 사랑의 분자적 기초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로맨틱 관계 형성 초기에는 평소보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다고 해요. 문제는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편도체라는 뇌 부위가 과활성화되고 전전두엽 피질은 억제된다고 합니다. 편도체는 공포 중추고 전전두엽 피질은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현실이 불확실할 때 뇌는 위험 신호를 계속 울리고 냉정한 판단은 어려워지는 거죠. 9월쯤 되자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고전적인 실험이 있어요. 탈출구가 있어도 반복적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겪으면 탈출 시도 자체를 멈춘다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 달라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입을 여는 것조차 포기하게 돼요. 연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그때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 순간 상대는 차례대로 움직였습니다. 첫째, 부인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둘째, 공격했죠. 너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싸움을 키워. 셋째,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집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나야. 난 늘 네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DARVO 패턴입니다. 부인하고 공격하고 역할을 뒤바꾸는 거죠. 이 장면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동안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일련은 우연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순간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정폭탄, 브레드크럼, 가스라이팅, 삼각관계 조작, 죄책감 조성, 침묵 치료, DARVO, 그리고 또 하나 화이트 나이트라는 패턴도 있었죠. 문제를 만든 사람이 스스로를 해결사로 연출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만 믿어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갈등의 불씨를 키운 건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8가지 패턴은 각각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시스템처럼 작동하거든요. 애정폭탄으로 도파민을 폭발시켜 의존성을 만들고, 브레드크럼으로 불규칙한 보상을 주면서 중독을 강화하고, 가스라이팅으로 현실 감각을 흔들고요. 삼각관계 조작으로 고립시키고, 죄책감으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침묵으로 처벌하고, DARVO로 책임을 뒤집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뇌는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는 평생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를 두고 새로운 보상 경로를 만들고 자기 경험을 기록하고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뇌화학이 재설정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데 평균 66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는 이제 메모 앱 대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책감은 내 가치관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누군가가 준 건가? 이 침묵은 상대가 정리할 시간을 갖는 건가? 아니면 나를 처벌하는 건가? 이 혼란은 내 이해력 부족인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건가?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외부 조작과 내부 감정을 구분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전전두엽 피지를 다시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줄이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도파민 보상 회로를 건강한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어두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기억을 공격하거든요. 기록은 외부 검증 수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는 겁니다. 삼각관계 조작은 제3자를 끌어들여 작동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는 침묵을 처벌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대화하고 싶으면 말로 해줘.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라고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에서 침묵은 정리할 시간이지 상대를 굴복시키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네 번째는 DARVO 패턴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대화가 갑자기 네가 나를 공격한다는 방향으로 흐르면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었어. 처음 얘기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거죠. 책임이 뒤집히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관계 중독은 도덕적 약점이 아닙니다. 생물학이에요. 뇌화학의 문제거든요. 핀란드 연구팀이 말했듯이 열정 단계의 뇌 반응은 실제로 중독 상태와 유사해요. 하지만 중독도 치료할 수 있고 뇌도 재설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애정폭탄이 시작될 때 속도를 늦추는 것, 브레드크럼을 받을 때 기대를 끊는 것, 가스라이팅이 느껴질 때 기록을 남기는 것이요. 삼각관계 조작이 보일 때 직접 확인하는 것, 죄책감이 들 때 내 가치관을 점검하는 것, 침묵이 처벌처럼 느껴질 때 경계를 말하는 것, DARVO가 시작될 때 원래 질문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경험을 믿는 거예요. 상대가 그런 일 없었어 라고 말해도 내 기억이 맞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해도 내가 느낀 감정은 진짜거든요. 감정에 과하거나 부족함은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1년 기록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애에서,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온라인 관계에서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거든요. 사람은 바뀌어도 메커니즘은 같아요. 애정폭탄은 주로 연애 초기에 나타나지만 가족 관계에서도 갑작스러운 과도한 관심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죄책감 조성은 가족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죠. 침묵 치료는 직장에서도 흔해요. 메일에 답하지 않거나 회의에서 눈을 피하는 식으로요. 관계 유형은 다르지만 작동 원리는 동일합니다. 현실을 흔들고 죄책감을 심고 고립시키고 책임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한 관계에서 경험한 패턴을 알아두면 다른 관계에서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뇌는 패턴을 학습하거든요. 조작의 첫 희생자는 언제나 현실 감각입니다. 내 기억, 내 감정, 내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되찾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대가 DARVO를 시도해도 원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고, 침묵으로 처벌해도 경계를 유지할 수 있고, 죄책감을 주입해도 내 가치관을 지킬 수 있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무너졌지만 그 기록을 다시 보는 순간부터 재구성이 시작됐어요. 이제 그는 압니다. 혼란은 내 이해력 문제가 아니었고, 죄책감은 내 이기심 때문이 아니었고, 무기력은 내 의지 부족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설계된 시스템이었어요. 당신의 뇌는 사랑과 조작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의식은 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배우고, 신호를 읽고, 자기 경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도파민이 폭발할 때 한 발 물러서고, 옥시토신이 판단을 흐릴 때 사실을 확인하고, 코르티솔이 높아질 때 거리를 두는 거죠. 조작은 항상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얼굴, 가족의 얼굴, 친구의 얼굴로요. 하지만 패턴은 얼굴을 바꾸지 않아요. 애정폭탄은 누가 하든 과도한 초기 애정이고, 가스라이팅은 누가 하든 현실 부정이고, DARVO는 누가 하든 책임 기집기예요. 얼굴이 아니라 패턴을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중독은 약점이 아니라 생물학이고, 혼란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라 조작의 결과이고, 무기력은 당신의 한계가 아니라 학습된 반응이에요. 하지만 뇌는 변할 수 있고, 학습은 다시 할 수 있고, 현실 감각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1년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것을 되감고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시간은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전쟁은 끝낼 수 있어요.